지금부터 김삼화 국회의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혼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혼 이후에 배우자 간의 부양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이혼제도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을 위한 그 논의를 위한 물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현소혜 교수님께서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도입한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의 도입 필요성부터 논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 이혼 후 부양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친숙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아도 다들 반응이 이혼하면 남남인데 왜 부양을 하느냐, 그 부양할 거면 그냥 계속 살지라는 식의 반응을 하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혼 후 부양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혼에 관한 입법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혼에 관해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유책주의와 그리고 파탄주의의 관계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혼 후 부양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해 좀 논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다루는 입법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책주의고 다른 하나는 파탄주의입니다. 유책주의는 오래된 계약법상의 법리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그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책주의의 바탕이고요. 계약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그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혼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부터 나오는 각종의 의무, 가령 상대방을 잘 보살펴야 한다든가 또는 상대방을 위해서 성적 성실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든가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를 이행당하지 못한 쪽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을 상대로 그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고 혼인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바로 유책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사유, 혼인으로부터 나오는 각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정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요. 또 그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는 스스로 채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보게 된 사람, 그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책주의에서는 이렇게 재판상 이혼 사유와 또 이혼 청구권자를 철저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함으로써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온 배우자를 축출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손쉽게 계약으로부터 혼인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면 이혼이 너무 만연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 또 무책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유책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발달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계약의 법리에 따라서 유책주의를 관철시키는 것은 사실 가족법이라고 하는 고유한 법령력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부당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하고는 다르게 이 혼인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적 계약으로서 일정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발달한 것이 바로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탄주의에 따르게 되면 혼인이 파탄되면 원인을 불문하고 또 누가 청구권자인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파탄주의를 도입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혼인이라고 하는 계약의 속성, 즉 혼인은 애정과 개인의 의사의 기초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 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은 혼인 당사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제도입니다. 물론 유책주의가 걱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축출 이혼이라든가 또 무책 배우자에 대한 그 경제적인 보호의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혼 후 부양제도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탄주의 쪽의 주장이고요. 우리 민법상의 그 이혼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1960년 당시에 그 유책주의를 도입할 것인가 파탄주의를 도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우리 제정민법은 민법 제840조에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혼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유책주의 이혼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다든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혼인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서로 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5호에 나오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불이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3년간 혼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순수한 파탄의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파탄주의 이혼 사유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6호에 나오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6호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호 사유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또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법원 2005년 판결 같은 판시를 보면 마치 6호 사유는 우리 민법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아주 재미있게도 그 6호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마치 파탄주의를 택한 것처럼 해석하지만 정작 누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관해서는 철저한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이 된 경우에는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있는 사유를 만들어낸 사람, 즉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 사유에 관해서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이혼 청구권자에 관해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만 허용하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만 이런 두 개의 그 부조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그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 범위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 PPT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아무리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책 배우자에게도 역시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옥이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든가 또는 양쪽 모두 다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않고 당연히 쌍방 모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부부 공동 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된 경우라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예외 조문을 통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파탄주의에 점점 근접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한번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판례 평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드디어 우리 대법원이 파탄주의로 전환한 것 아닌가, 또는 파탄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든가, 이런 식의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판례 평석들의 평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 바로 2015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다시 한번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었고요. 그 당시에 근거로 내밀었었던 것이 첫 번째, 유책 배우자라도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충분한 재산 분할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이혼에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협의 이혼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재판상 이혼으로 무조건 헤어지게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유책주의마저 폐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중혼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우리 대법원이 수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제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가혹조항과 같은 파탄주의의 한계에 관한 규정, 또 이혼 후 부양이나 보상급부제도 같은 무책 배우자와 자녀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유책주의를 폐기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의 행복만을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아직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실제 파탄주의가 도입되지 않은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혼인 당사자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다든가, 또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자발적인 보호 조치를 통해서 유책 배우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혼 청구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지점을 좀 더 확대해 주었다라고 이 판결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판결만으로는 여전히 당사자들의 행복 추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파탄주의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혼 후 부양제도 같이 상대방 당사자를 보호해 줄 만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우리 민법상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민법에 따르면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실질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실질적 의사에 부합하는 혼인 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지게 되면 혼인이 성립하게 되고, 혼인이 성립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서는 동거 의무, 부양 의무, 그리고 성적 성실 의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들은 혼인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혼인이 종료하게 되면 그러한 의무들이 소멸하는 대신
이혼에 의해 혼인이 종료됐을 때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또 사망에 의해서 종료되었을 때에는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계속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혼인의 성립 요건과 효과에 관한 부분이 모두 깨져버리게 됩니다. 일단 혼인이 파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더 이상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혼인 당사자 중에 한쪽 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 그래서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이 더 이상 갖추어지지 않는 채 오로지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 혼인 신고만 남아있는 허울뿐인 혼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울뿐인 혼인이 되게 되면 실제 혼인의 효과들이 제대로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혼인이 성립하면 동거 의무, 부양 의무, 성적 성실 의무가 모두 존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혼인이 파탄된 후에는 상대방이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종류의 그 의무이고요. 오로지 동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약간의 손해배상 정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성적 성실 의무도 사실상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2013년에 나온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들 사이에 동거 의무도 없고 성적 성실 의무도 없이 그냥 오로지 부양 의무 하나만 남은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고요. 혼인이 파탄이 되게 되면 그 파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양쪽 당사자 모두 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그 혼인 관계를 새로운 혼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 또는 새로운 여자와 동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혼이기는 하지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법리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중혼적 사실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대법원은 일부 1처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징벌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제로 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분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실혼 관계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그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스스로 불법적인 관계에 뛰어든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었더랬습니다. 또 이렇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30년, 40년 그 기간을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사망 시에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더라도 따로 재판을 받지 않는 한 생부의 아이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허울뿐인 혼인을 남겨놓게 되면 그 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관계, 그것이 사실혼 관계이든 자녀 관계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민법상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허울뿐인 파탄된 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기존의 혼인계약 자체를 이혼에 의해서 해소하되 그 혼인이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당사자가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효과, 즉 부양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혼 후 부양 의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시키고 또 그 이혼 후 부양 의무와 동시에 바로 재산 분할을 받도록 하게 되면 양쪽 당사자가 모두 다 기존의 혼인 관계를 빠른 시간 안에 청산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혼인이 파탄된 후에 새롭게 그 사실혼 관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법률혼 또는 적법한 사실혼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각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탄주의를 도입을 하고 그 기존의 부양 의무를 이혼 후 부양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들의 그 구제를 도모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다만 이렇게 이혼 후 부양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기존에 없었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변혁이 일어나고 당사자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가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식의 이혼 후 부양 의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본래 우리 판례는 재산 분할을 할 때에도요, 부양적 요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이혼 후 부양 상태를 약간씩은 그 고려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예전부터 인정되어 왔었던 것을 이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렇게 새롭고 혁신적이고 전혀 없었던 제도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어차피 기존의 재산 분할로 충분히 이혼 후 부양을 받고 있었다면 도대체 왜 이걸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산 분할에 의해서 부양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이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청산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산 외의 요소들이 끼어들게 되면 사실 법관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나온 지금은 대법관이 되신 민유숙 부장님이 쓰신 한 논문에 따르면 이혼 후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범위의 인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도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이한 두 개의 요소를 하나의 재산 분할로 통합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그 서술에 깊이 동감하면서 기존의 재산 분할에서 부수적으로 고려되어 왔던 이 이혼 후 부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면에 내세워서 법률로 따로 제도를 만들고 청산과 부양을 별개의 제도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파탄주의 도입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혼 후 부양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것을 도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의 입법 예를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 이혼 후 부양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오랫동안 평가를 받아온 나라인데요. 미국에서 이런 이혼 후 부양제도를 인정해 왔었던 것은 사실 미국만의 특유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는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처해 재산이 무조건 남편에게 귀속되는 부부 재산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당하게 되면 처는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뺏긴 채 무일푼으로 그 혼인 관계로부터 그 말 그대로 축출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무조건 이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혼 후 부양료를 지급함으로써 평생 혼인이 지속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특권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혼 후 부양료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부 재산 제도가 점점 바뀌고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통째로 가져가는 그런 제도들이 사라져가면서 1979년 이후로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이혼 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점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이혼 후 부양료를 결정을 할 때에도요, 지급 청구권자가 도대체 얼마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지급 의무자가 과연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추상적 기준 외에 다양한 종류의 요소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누려온 생활 수준이라든가 그가 혼인에 의해서 상실한 재산이라든가 또 그의 배우자가 그 덕분에 취득한 재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관이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해 놓았고요. 그것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일시금 지급 또 정기금 지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혼인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가 더 이상 직업을 갖기 어려운 연령 또는 건강 상태에 이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신 지급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단기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종신 지급에 관한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 이혼 후 부양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형 이혼 후 부양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신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이혼 후 부양료인데요. 평생에 걸쳐서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직업적 커리어를 희생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데 헌신한 배우자를 위해서 종신토록 그 이혼 후 부양을 하도록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청구권자가 재혼함과 동시에 지급 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이혼 후 부양제도는 두 번째 나오는 재활형 이혼 후 부양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형 이혼 부양제도는요, 그냥 그 지급 청구권자는 지급 의무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업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부터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종신지급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화했고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종신지급을 어떻게든 단기 지급으로 전환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단기 지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법적인 근거로서 아무리 이혼을 했고 상대방이 종신토록 부양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너도 상대방의 의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만 이혼 후 부양료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 이혼 후 부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급 청구권자가 혼인으로 인해 상실한 교육이라든가 고용, 진급비용 상당액만을 엘리모니로 지급하도록 하거나 또 이혼 후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도록 그 전환기 동안만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혼 후 부양료의 액수를 좀 그 단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유형은 보상형 이혼 후 부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 배우자의 직업적 성취를 위해서 재정적 희생을 한 배우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이혼 후 부양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나왔었던 사건이 이제 남편이 변호사 자격증을 딸 동안 로스쿨 학비를 대주고 자기가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전 배우자를 위해서 이혼을 한 다음에 그 전 배우자가 너는 변호사가 됐으니 나는 의대에 가겠다, 의대 등록금을 대달라라고 하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그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상형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상대방에게 부양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혼을 하든 말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 후 부양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각 주마다 굉장히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판례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1973년에 나왔었던 통일혼인이혼법에 따른 그 조문만 제가 거기에 하나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포괄적이고 법원의 재량을 많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재산이 부족한 경우 또는 적절한 근로를 통해 자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양육 중인 아동의 조건이나 상태에 비추어 양육자에게 집 밖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인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이혼 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양의 액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활형 그 이혼 후 부양료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1세기 이후에는 이런 재활형 이혼 후 부양료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관에게 과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전 남편이 재혼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됐을 때 재혼 가정의 입장에서 평생의 그 라이프 플랜을 짤 때
자신들이 사용하게 될 돈뿐만 아니라 전혼 배우자, 이미 이혼한 배우자가 받아가게 될 이혼 후 부양료까지 항상 고려해서 재정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재혼 가정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혼한 배우자와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돈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재혼 배우자들의 감정적인 불만,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하면서 그 이혼 후 부양료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재혼 배우자 모임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 미국 몇 개 주에서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서 2011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종신 이혼 후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이거 자체를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입법을 하게 되고요. 또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이혼 후 부양료를 계산할 때 법관의 재량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잘라서 액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마치 양육비 산정표처럼 그런 액수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재혼 가정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운동의 핵심인데요. 사실 이 운동에 대해서도 축출 이혼을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반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혁 운동이 과연 어디까지 관철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19세기부터 진즉의 이혼 후 부양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왔고요. 19세기에 도입될 당시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 없이 이혼에 의해서 부양 청구권을 상실하게 됐다면 그 손실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따라서 이제 인정이 됐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의 이혼 후 부양료이기 때문에 이게 위자료인지 부양료인지는 사실 법적인 성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은 혼인 당시에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배우자를 위해서 생활을 원조해줄 배려 의무, 협력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연대 정신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독일 특유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이혼 후 부양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누가 잘못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가 지배를 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부양을 굉장히 손쉽게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이혼한 배우자들이 그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면서도 이혼 후 부양료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 재혼을 하지 않고 그냥 줄줄이 계속 상대방을 바꿔가면서 연애는 계속하고 부양 자체는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 문제가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겠다라는 지경에 이르고 혼인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되니까 2007년에 드디어 부양법을 개혁해서 이 이혼 후 부양료라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부양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혼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도 법률로 제한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혼 후 부양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수입과 재산으로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급 의무자가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고 남는 금액으로부터만 이혼 후 부양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혼 후 부양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이혼 후 부양의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어 놓았고요. 물론 부양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관이 재량껏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 후 부양료의 유형도 법률로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육 부양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는 자녀 출산 후 3년간 무조건 이혼 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부모에게 애들을 맡겨놨거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3년간은 이혼 후 부양료를
부양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일 법 체계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 때문에만 그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혼모 전반에 걸친 그 부양 의무 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경우에도 똑같이 무조건 3년간 그 이혼 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이혼 후 부양료뿐만 아니라 그 출산 전 4개월부터 각종의 그 부양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의 이혼 후 부양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령 부양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이혼 또는 자녀 양육 종료 시점에 이미 그의 연령으로 인해 더 이상 직업 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혼 후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병 또는 장애 부양료라고 해서 그러한 시점에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역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인 부양료로서 실업 부양료 그리고 차액 부양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혼 후에 적당한 직업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업을 찾을 때까지 이혼 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고요. 이혼 후 적당한 직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완전한 부양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의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적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에 충분한 직업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유지했다면 나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종류의 직업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의사였는데 이혼을 했다고 해서 너는 갑자기 가정부를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잖아. 그거에서 돈 벌어야지. 왜 나한테 부양료를 청구해? 이런 말은 하지 못합니다. 되게 그런 직업적인 지위에 상응하는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을 때 그걸 전제로 해서 이런 실업 부양료라고 하는 것을 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기한 부양료라고 해서 중대한 사유로 직업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혼 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적 포괄적 부양 제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유형이 이미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당한 사유에 기한 부양료는 예전에 비해서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혼 후 부양 제도가 이렇게 법정화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배우자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혹 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단기이거나 지급 청구권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안정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또는 지급 청구권자가 그 이혼한 상대방에게 뭔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후 부양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부양 청구권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후 부양료를 파탄주의 도입의 전제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혼 후 부양료를 도대체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혼이 오히려 경제적 지위의 종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자기 책임의 원칙과 클린 브레이크의 이념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부양료를 종신토록 주게 되면 그것으로서 상대방의 부양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전 배우자에게 종속됨으로써 오히려 자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이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기간을 미리 법정함으로써 어떤 정도에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정안은 우리 민법 893조의 4에 이혼 후 부양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혼 당시 노령, 질병, 장애, 자녀 양육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 요건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해놓고요. 그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혼인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직업 기타 경제 상황, 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경력이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그동안 감수해온 손실의 정도, 현재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나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독일식의 가혹 조항과 같은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망도 함께 넣어 놓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부족하나마 이렇게 도입 방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토론에 시간을 줄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현대호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법제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국가 입법 정책을 이제 이끌어갈 때 이혼이든 혼인이든 할 때 큰 방향은 아마 그 생각하고 보통 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보면은 혼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듯이 이혼의 자유도 원래는 보장돼야지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만 우리나라 경우는 이혼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사유, 특히 유책 사유를 찾아야지 이제 법원이 이제 그것도 법원이 관여하에 이혼을 이제 승인하는 형태가 되는 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혼인이 파탄됐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혼인상 의무 이행, 특히 부양 의무죠. 부양 의무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신속히 가족 부양 제도가 회복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혼인 관계를 빨리 형성하도록 촉진시키는 면도 있어야 되는 거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국가 정책적으로 봐서는 이혼 후 부양제도 도입할 거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 문제인데요. 그러면 현실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는 뭔가 법 현실 우리가 처한 법 현실, 특히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일 때 여성이 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열악하고, 특히 가족을 유지함에 있어서 여성이 일방적인 가사라든지 자녀 부양에 치우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고, 또 경제활동 하더라도 그 상당 부분 피해가 누적되고, 그게 이제 이혼 시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족 후 부양제도, 이혼 후 부양제도가 도입 필요성 여부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840조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후 부양제도 도입하는 데는 서로 반드시 파탄주의였고, 이혼 후 부양제도 도입이 결연관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한다면 현행제도 84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 이혼 후 부양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현 교수님 말씀하실 때 앞부분 파탄주의하고 아까 발표는 사실혼 문제를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필법에서는 잘 이해가 어떤 의도로 이제 사실혼까지 언급하는지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죠. 그 근거가 민법에 있는 실체법이 아니고 어찌 보면 법원 자체 스스로 혼인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혼인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걸 근거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형태로 돼서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은 법률혼과 차이가 없고 동일하게 보호되죠. 그러다 보면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법률 사실혼을 이제 신고하면 이제 법률혼이 되는 형태에서 부양제도는 어쩌면 그때까지 이혼 후 부양제도는 큰 차이가 없이 그냥 별도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취급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어쩌면 법률혼도 아니고 법원이 극히 제한적인 사실혼도 아닌 별개의 동거랄까요? 좀 어쩌면 사실적인 혼인의 실체는 갖추지 못했지만은 사실은 그까지 이제 이혼 후 부양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그다음에 이혼 후 부양제도 도입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외국에 소개해 주신 외국 입법례를 보듯이 너무 일반적인 조항에서 이제 그 조항에 이혼 후 부양제도 도입하면은 법원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2015년에 국민 법의식 조사를 해봤는데 사법부에 관련된 불신이 되게 크다 보니까 법원이 이제 과도하게 입법 재량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치 이제 이혼 후 누구든지 부양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오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법적 분쟁이
신속히 끝나줘야 되고 가족부양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거꾸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혼이 마치 그 어떤 그 활성화되는 역할도 극단적인 경우는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 약간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혼 후 부양 청구권은 다른 외국처럼 아주 제한적인 요건 하에 도입되고 그걸 통해서 그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은 그 범위 내에서만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혼 후 부양 청구권은 성립 요건, 존속 기한, 종료 사유를 입법 예시한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엄격한 요건 하에 누구든 봐도 어느 정도 명확성이 있게 그걸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그 짧게 이제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